차교수와 물리학원 강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강을 다 마쳤죠. 12강은 진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진동에서는 단순조화 진동을 배우고 감소의 진동을 배우고 강제 진동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강제 진동의 공명현상까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13강 시작합니다. 13강에서는 파동을 배웁니다. 파동이 무엇인지, 파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 파동은 진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13강 첫 번째 시간에는 진동과 파동을 비교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동을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진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 12강에서는 진동을 단순조화 진동을 이제 배웠는데 사실은 진동은 꼭 단순조화 진동만 진동이 아니라 이렇게 물체가 평형 위치 주위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면 그걸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평형 위치란 무엇이냐면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거기 있었다면 계속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위치, 이게 바로 평형 위치입니다. 그래서 진동을 시작하게 하려면 이걸 조금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 놔야 되겠죠. 옮겨 놓으면 저절로 제자리를 향해서 가는데 제자리에 가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지나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동은 대상이 딱 한 물체입니다. 그래서 한 물체의 진동, 물체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의 물체가 진동하는 걸 우리가 다루죠. 그래서 그런 진동의 예를 들자면 우리 이거 12강에서도 똑같은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하나씩 지금 흔들거리죠. 이 똑같은 운동을 만약에 반복한다면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진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네 타는 사람이 있으면 이 그네 타는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죠. 이것도 또 진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 이런 것도 진동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 요거 똑같은 동작을 껌뻑거린다고 한다면 이것도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진동을 우리 영어로는 무엇이라고 할까? 우리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면 우리말은 하나인데 영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영어는 하나인데 우리말로는 여러 개를 표시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명사의 경우에는 우리말의 개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경우는 영어가 더 많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영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형용사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저 진동은 영어로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동을 오실레이션을 진동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바이브레이션도 진동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펄세이션도 진동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스랍도 진동이라고 번역해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뉘앙스가 다르고 문맥에 따라 사용되는 게 다릅니다. 오실레이션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 물리학에서 진자가 진동한다든가 교류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들어간 예문을 보자면 The oscillation of particles in a medium leads to the propagation of waves. 그래서 매질의 입자들의 진동은 파동을 전달하게 하는 걸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파동을 만드는 진동으로 오실레이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도 진동이라고 번역해도 좋지만 오히려 이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냐면 떨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미세한 진동이나 떨림을 말하는데 기계적인 움직임이나 또는 구조물의 떨림 등을 설명할 때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vibration of the engine was felt throughout the car. 이제 자동차에서 엔진을 틀면은 엔진에서 부릉부릉 떨죠. 이게 이 차체 전체에서 그 진동이, 그 떨림이 느껴진다. 그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진다. 이럴 때는 이 진동을 오실레이션이 느껴진다. 그러면 좀 이제 뭐 오실레이션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 못할 뻔은 아니지만 이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또 펄세이션도 있습니다. 펄세이션은 우리 이 맥박에서 쓰이는 것인데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를 때 박동 또는 전자기 신호의 주기적 변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이용이 되는 것인데 예문을 보면 The pulsation of the heart can be monitored by a stethoscope. 이 스테토스코프는 청진기를 얘기합니다. 청진기를 이용해서 심장의 고동을 이제 모니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랍도 있습니다. 스랍은 이것도 신체적인 생체적인 데서 이용이 이 펄세이션과 스랍은 주로 신체적인 생명 현상 생물에서 이제 주로 적용이 되는데 그 맥박이나 강한 감정 때문에 반복적으로 느끼는 고동으로 심장 박동이나 강렬한 감정 표현에 이제 이용이 되는데 she felt a painful throb in a injured leg. 여기 이제 다리를 다쳤으면 거기서 아주 그 아픈 throb 진동을 느낀다.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진동과 파동을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면 oscillation을 씁니다. oscillation and wave 이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이런 진동을 우리 어떻게 기술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12강에서 배운 것입니다.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바로 진동의 주기입니다. 진동이 그 똑같은 운동을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운동을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T라고 표시하죠. 왜 T라고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타임을 따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에서 한 동작을 이루는데 걸린 시간. 그런데 이 주기를 알면 우리 바로 무엇도 하냐면 그 진동의 진동수도 알게 됩니다.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의 역수인데 주기분의 1이 진동수인데 이건 단위 시간 동안 반복되는 진동의 수입니다. 단위 시간이란 내가 초를 단위로 하면 1초가 단위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단위로 쓰면 1시간이 단위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위 시간 동안 반복되는 진동의 수 SI 단위에서는 1초 동안 반복되는 단위이고 만약에 주기가 10초면 1초에는 얼마만큼 움직이겠습니까? 0.1번 움직이죠. 그러면 주기가 0.1초면 1초 동안 몇 번 움직이겠습니까? 10번 움직이겠죠. 이렇게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용이 되는 게 뭐냐면 각진동수입니다.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인데 그러니까 T분의 2파이가 각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동수가 2파이를 곱한 것인데 왜 이 각진동수를 생각하냐면 각속도와 같은 의미고 이거 원운동할 때 한 번 진동하면 얼마만큼 가냐면 2파이만큼 가죠. 두 번 진동하면 2파이의 2배만큼 가죠. 그것과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런 진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 수식의 각진동수로 표현하면 가장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단위는 뭐가 있냐면 우리 SI 단위만 보면 주기는 시간이니까 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초분의 1입니다. 이 초분의 1의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헤르츠라고 부르죠. 각진동수는 2파이를 주기로 나눈 것이니까 2파이는 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위는 레디안 퍼 세크가 될 텐데 이 레디안은 차원이 없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게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헤르츠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12강에서 배운 단순 조화 진동을 위주로 배웠는데 단순 조화 진동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이가 시간에 대해서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진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하면 영수철에 연결된 물체는 이거 왔다 갔다 할 때 어떻습니까? 단순 조화 진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변이를 나타내면 그 변이를 따라가는 그래프가 바로 t에 대해서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변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사인 t분의 2파이 t 빼기 파이, 파이는 이제 위상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고 바로 t분의 2파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각진동수죠. 그래서 이렇게 각진동수로 표시하면 진동을 식으로 표시할 때 편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영수철 상수가 k인 영수철에 질량 m을 연결시키면 각진동수는 m분의 k가 되는 걸 우리가 루트 m분의 k가 되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이 진동은 어떤 모양으로도 아무렇게나 해서 똑같은 게 이제 반복이 되면 진동이라고 했는데 왜 단순 조화 진동,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루어진 것만 우리가 공부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풀이의 급수입니다.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지금 여기 맨 좌변에 있는 게 임의의 진동이라고 한다면 이걸 무엇으로 표시했습니까? 여기 있는 요 두 개, 요건 뭘로 표시된 거예요? 단순 조화 진동으로 표시된 것이죠. 그래서 임의의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진동이든지 단순 조화 진동의 성질들의 합으로 임의의 진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만 공부하면 풀이의 급수를 이용해서 어떤 진동이라도 다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단순 조화 진동만 이제 식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도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시되는 것들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으로 표현한 진동만 다루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진동을 마치고 이제 파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동이란 무엇이냐? 진동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앞에서 배운 진동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진동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체가 평형 위치 주위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거였고, 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물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파동은 어떠냐? 파동은 인접한 위치의 진동이 전달돼 나가는 운동을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접된 위치에 진동이 전달돼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진동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 진동하는 놈들이 여러 개 있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대상은 여러 물체다라고, 연속된 또는 여러 물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물체가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모습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움직이는 모습을 전달해주는 진짜로 진동하는 물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파동의 매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파동은 매질이 없으면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매질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전달해주는 모습만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 이제 잘 알 수 있는 예로, 이건 물리적인 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부채춤을 춥니다. 부채춤 출 때 이렇게 부채를 보면 부채춤의 매력이 바로 뭡니까? 부채가 있는 모습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부채가 뭔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부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뛰어갑니까? 아니죠. 제자리에서 부채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기만 하는데 부채는 절로 가는 거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응원에서 파도 타기나 마찬가지죠. 파도 타기가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뭔가가 절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것이 이제 파동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예로 대표적인,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바로 뭐냐면 수면파가 있습니다. 여기 고요한 물이 있다면, 호수물이 있다면 여기다 돌멩이를 하나 똑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이 동그라미가 쫙 퍼져 나가죠. 이 동그라미가 계속 퍼져 나간다고 해서 가운데 있는 물이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물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바깥으로 가면 물 가운데가 이렇게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수면파가 일로 가는 것 같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물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파동의 특징은 뭐냐면 직접 진동하는 것들은 제자리에서만 운동하는데 운동하는 모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것이 바로 파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파동이 뭐가 있냐면 줄에 생기는 파동이 있어요. 줄을 흔들어주면 줄을 갖다가 좀 잡아다녀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흔들어주면 흔들린 모습이 전달돼 나갑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흔들어주면 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전달돼서 나가죠.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줄이 일로 갑니까? 이 줄은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모습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 점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동은 주기로 대표되는데 파동은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파장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파동을 대표하려면 진동하면서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진동을 대표하는 파장과 그다음에 진동을 대표하는 주기와 파동을 대표하는 파장, 이 두 가지가 바로 파동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는 바로 뭐였습니까? 주기는 t인데 이거는 매질의 진동이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였고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진동의 수였죠. 그 다음에 각 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 파장은 우리 람다로 표시하는데 파동에서 한 주기 동안 진동이 전달된 거리를 파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에 대한 주기고 이거는 공간의 거리에 대한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는 한 동작 동안 지나간 시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였죠. 여기서 파장의 역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파동수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이 진동수는 단위 시간에 포함된 진동의 수였습니다. 그럼 파동수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수다. 여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1m, 단위 길이는 1m죠. 1m의 파장이 몇 개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파동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있다면 각 진동수가 있으면 진동수에다 2파이를 곱해준 거였죠. 여기서 파동수가 있으면 여기다 2파이를 곱한 거,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파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파수 K라고 부르는데 이 파수 K는 그 파동수에다 2파이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 각 진동수에서 각 진동수를 구하듯이 파동수에서 파수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는 어떤 것을 쓰느냐? 우리 그 주기의 경우는 초를 쓰고 진동수의 경우는 초분의 1 또는 헤르츠고, 그 다음에 각 진동수는 레디안 퍼 세크 또는 헤르츠라고 그랬죠. 그럼 파장의 SI 단위는 뭐겠습니까? 미터겠죠. 그 다음에 파동수의 SI 단위는 뭐겠습니까? 미터분의 1이겠죠. 미터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파수는 어떻겠습니까? 2파이는 차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미터분의 1이 바로 파수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파동수라고, 이 주기, 이 진동에서 나오는 세 양과 그 다음에 파동에서 더 보태지는 세 개의 양을 1대1로 대응시키기 위해서 내가 파동수라는 걸 여기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파동수라고 하는 건 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파동수라는 건 이 차교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없는 거다. 없고 무엇이 쓰이냐? 파장과 파수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영어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궁금하죠. 파장은 웨이브랭스라고 하고 주기는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 t가 이렇게 있고 이것의 역수가 뭐였습니까? 진동수고 여기다 2파이를 곱한 게 뭐였습니까? 각진동수였죠. 그리고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 파장의 역수가 이렇게 있고 파장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기는 피어리어드, 진동수는 무엇입니까? 프리퀀시, 각진동수는 무엇입니까? 앵귤러 프리퀀시였습니다. 파장은 웨이블랭스입니다. 근데 요 파동수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장은 웨이블랭스고 파동수를 부르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거 나만 생각한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파동수라고 정의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파수는 뭐냐? 파수는 사실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파수가 웨이브 넘버입니다. 이 웨이브 넘버는 여기는 이 앵귤러 프리퀀시는 프리퀀시에다가 2파이를 곱했다는 걸 강조한 이름이죠. 이건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했는데 사실은 웨이브 넘버면 어떻습니까? 파동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파동수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2파이를 람다로 나눈 것을 파동수라고 하고 웨이브 넘버 이렇게 부릅니다. 파수.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파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동에서 궁금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파동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는 바로 뭐였어요? 주기는 F분의 1하고 오메가분의 2파이와 같은데 이거는 매질의 진동이 한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파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기 동안에 그 진동이 전달된 거리죠. 그럼 바로 속력은 바로 뭐겠습니까?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파동의 속력은 파동이
파동에서 진동이 전달되는 속력인데 이건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파장을 주기로 나누면 이게 바로 파동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다른 걸로도 좀 표시하고 싶죠. 자, 다른 걸로 표시하고 싶으면 T분의 1이 바로 진동수니까 여기 람다 F 이러면 파동의 속력은 람다 F다 이렇게 표시하면 T분의 람다도 하는 것보다 보기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실은 주로 이용이 되는 게 각진동수하고 파수라고 그랬죠. 자, 그걸로 고치려면 람다를 파수로 고치려면 K분의 2분의 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각진동수를 진동수를 각진동수로 고치려면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2파이가 지워지고 K분의 오메가도 파동의 속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먼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파동의 속력이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러니까 파장이 2배가 되면 파동의 속력이 2배가 되냐? 이게 아닙니다. 매질이 똑같으면 파동의 속력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리고 파장하고 이제 그 진동수가 곱해서 그 속력과 같아야 되니까 파장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동수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파동이 있으면 매질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지면 파동의 속력은 달라집니다. 그거에 파장이나 진동수가 뭔가에 관계없이. 근데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나 그 파동에서 파장이나 진동수가 달라지더라도 속력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진동과 파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진동이란 무엇이에요? 제자리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파동이란 인접한 위치에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주기였고 그 다음에 파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주기와 파장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파동의 속력이었죠.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 또는 람다 F 또는 K분의 오메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파동이나 그 진동을 이제 설명하는 식 이걸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시하면 바로 각진동수와 파수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진동수와 파수가 이용이 될 때 속력을 구하려면 각진동수를 파수로 나눈 게 속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고 그 다음에 매질이 정해지면 파동의 속력이 먼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퀴즈 하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물속에서 수중 탐색을 할 때 뭘 이용하냐면 소나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소나는 무엇의 약자냐면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드 레인징의 약자입니다. 사운드에서 SO를 따고 내비게이션에서 N을 따고 AND에서 A를 따고 레인징에서 R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라고 하는 건 장비 이름입니다. 수중 이 소나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소나는 여기에 이제 초음파 그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를 발생해 가지고 이제 저기서 반사해 오는 걸 가지고 이제 저기에 무엇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또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소나에는 저주파 소나와 고주파 소나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저주파 소나는 대략 진동수가 1kHz 1000번 진동수가 1초에 1000번 또는 10kHz 1초에 10,000번. 고주파 소나는 1초에 10,000번에서 1,000,000번까지 그런 음파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문제 나갑니다. 파장이 0.7m인 저주나 소나의 음파의 속력이 초속 1530m다. 근데 그런 걸 한번 하고서 그 다음에 소나를 바꿨어요. 파장이 얼마짜리죠? 파장이 1.05m인 소나로 바꿨으면 이렇게 파장이 1.05짜리인 소나로 바꾼 이 소나의 음파의 속력은 얼마일까? 파장을 몇 배 시켰습니까? 저 0.70에 1.5배가 1.05입니다. 그러면 0.7짜리는 1530m였으면 자, 요거 파장이 1020이다. 요건 이제 3분의 2입니다. 1530에. 그 다음에 요거 1530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요거 2295는 2분의 3을 곱한 것입니다. 또는 알 수 없다. 여기에 파장만 주어졌고 진동수는 안 주어졌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 알 수 없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골치 아픕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파장은 바뀌었지만 뭐는 안 바뀌었어요? 네, 매질은 안 바뀌었죠. 지금 똑같은 물속에서 지금 소나의 장비만 바꿨습니다. 매질이 안 바뀌면 그 소나의 음파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초속 1530m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퀴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3강 시작했는데 13강의 첫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